이번 편은 손목 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손목은 정확히 어느 부분일까요? 여기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림을 참고하면 작은 뼈들이 위치하는 곳이 손목이라 정의하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육안으로 판단하면 여기 나와있는 뼈에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손목이라 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목의 주요 처치 부위는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가리지 않고 선호되는 세팔릭 베인입니다. 이 순위는 도저럴 베이너스 아치에서 바실릭 베인으로 이어지는 부분, 간혹 발달된 정맥을 가지신 분들은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죠. 손을 뒤집으면 팔마 베이너스 아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부가 얇아 육안으로도 바로 관찰이 가능하고 처치가 쉬워 보이죠. 하지만 신경과 건축과 근접한 이유로 미숙한 테크닉으로 잘못 처치했다가는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부위는 저처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지 않군요. 숙련도가 좋아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위라 생각합니다. 처치 부위를 파악했으니 처치해보죠. 선호도가 높은 세팔릭 베인, 이 부위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토니캡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정할 테이프를 뜯어주고 우려이 잘 되었다면 처치할 준비를 하고, 우려이 잘 안되었다면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순환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딱밤으로 처치 부위에 폭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꺾은 다음 피부를 당겨주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사 처치 시 각도를 고려하여 처치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당길 때 너무 앞쪽에 잡고 당기면 각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멀리하면 처치 부위 피부 고정이 잘 안될 수 있으니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처치해보죠. 이전부터 언급했듯 각도는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천자했다면 젤코를 혈관 내부로 밀어넣으며 스타일력과 분리합니다. 수액 세트 또는 3웨이를 연결하고 수액이 잘 투입되는지 부종이 없는지 주사 부위를 확인한 뒤 테이핑을 마무리해주죠. 테이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영상 후반부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 세세한 처치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 우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등, 손목 혈관이 위치하는 부위에 충격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통증 강도는 약할 겁니다. 하지만 토니켓을 묶고 정맥 혈류를 제한하고 혈관이 우렬된 상태에서 같은 충격을 줘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통증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유로 처치 시 정맥 우렬을 위해 너무 강하게 자극한다면 환자가 예상했던 통증보다 더 강렬한 자극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팅 포인트. 제 경험상 모든 부위는 움직임에 따라 정맥 위치가 바뀌며 손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당히 탄력도 좋고 생각보다 잘 움직이기 때문에 처치하는 간호사도 스타팅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고, 환자도 조금의 움직임으로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준비한 자세를 잘 유지해야 하죠. 뚝배기! 상호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여 처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조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면 처치를 진행하면 되는데, 환자의 움직임으로 스타팅 포인트와 혈관의 움직임으로 인한 괴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먼저 스타팅 포인트 부분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주사 처치 시 한 손으로 피부나 처치 부위를 고정하기에 손 부분은 이렇게 움켜잡고 고정하죠. 그리고 고정된 상태에서 전완부를 움직여 볼펜으로 찍어둔 스타팅 포인트와 정맥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대부분 예상했겠지만 많이 움직입니다. 조금의 움직임으로 완전히 엇나가 버릴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정맥 천자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환자가 협조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경우 크게 3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치선상에 다시 정맥을 위치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저렇게 팔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맥과 주사침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자세 유지에 대한 협조를 다시 구하고 처치를 진행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쉽게 말해 후벼파는 방법.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수임 뭔가 얘가. 어떠한 부위라도 흡입하는 방법은 좋지 않죠. 손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도 얇고 건초도 근접해 있고 근육이나 지방층도 상대적으로 얇아 통증을 야기하는 자극, 부종에 취약할 수 있죠. 이성을 잃고 끝까지 스타일렛을 밀어넣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은 처치를 중단하는 방법이죠. 제가 두 번째는 추천하지 않았으니 첫 번째 방법으로 시도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접어두고 중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사침을 제거하고 처치 부위의 지혈을 잘해주고 상급자와 손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손목에 있는 정맥 처치 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등과 비교했을 때 신부 정맥은 아니지만 허제 정맥 중 어느 정도 굵기가 보장된 혈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룬 손등보다는 굵은 혈관에 속하죠. 두 번째는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손등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죠. 각도 확보도 용이하며 노출도 잘 되기에 평균적으로 손등 다음으로 잘 보이거나 잘 만져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위치만 잘 찾는다면 주사 처치하기에 안전한 부위죠. 앞서 손목은 처치하기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안전한 부위라고 하기에 의아할 겁니다. 은연중에 퍼진 손목 주사 처치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민원과 관련된 왜곡된 고정관념을 스너프박스라는 해부학적 위치와 같이 잠시 후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단점으로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세팔리피엔에 처치하게 될 경우 이 불편함에 직면하게 되죠.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손의 기능 중 4에서 70%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움직일 시 테이핑으로 고정해놓은 수액세터와 닿게 되며 이 접촉으로 인해 주사부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죠. 물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테이핑 방향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도잘 베너스 아치에서 바실리크로 이어지는 곳에 처치를 한다면 세팔리피엔만큼은 아니지만 손목을 움직이는데 조금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목 처치의 가장 화두에 있는 주제죠. 이 부분을 위해 이번 편을 기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통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듯 손목 주사 처치를 받았던 환자들의 민원이 다른 부위보다 자주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손목 주사 처치 시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신경 손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여론이 형성된 부위이기도 하죠. 대부분 통증이나 멍, 붓기로 호소하죠. 사실 멍이라 불리는 자반, 반상출혈로 대부분의 사례가 풀어지지만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맥 주사 시 신경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종종 조린감을 호소한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작 4년차가 될 동안 신경 손상이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필요했던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된 연구 자료와 사례를 찾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응급의학계 교수님들께도 큰 맥락에서 신경 손상에 대해 물어봤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죠. 손목의 조직을 보면 주사액을 정맥이 아닌 혈관의 유출 사항을 제외한다면 손목 주사 처치 시 통증을 유발하는 4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건초를 건드릴 가능성,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 정맥염의 가능성, 일혈로 인한 혈종 생성. 첫 번째는 건초를 건드릴 가능성. 간호사는 정맥을 촉지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깊이를 가늠하고 처치하기 때문에 정맥보다 아래에 있는 건초를 건드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스너프박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너프박스는 여기 보이듯 삼각의 각이 형성되어 들어간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검과 신경이 지나가지 않는 비교적 신습적 처치의 안전한 위치죠. 이 위치에는 세팔릭 베인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18게이지 스타일렛을 끝까지 다 밀어넣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위험은 상당히 낮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동맥을 천지하는 것이며 정맥 주사로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죠. 또한 한 연구에서는 스너프박스에 시행한 동맥 시술에 대해 허열, 마비, 폐쇄와 같은 합병증과 관련된 안정성 연구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하는 시술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니 정맥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신경 손상의 가능성. 신경 손상이 오면 통증도 물론 있겠지만 저림감,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팔릭 베인 처치 부위에 분포하는 신경은 라디알 슈퍼피셜 브랜치라는 신경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스너프박스를 잘 공략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손 해부 사진을 찾아본다면 교육용으로 나와 있는 이 사진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기에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이 두 가지 리스크로 응급의학과 교수 두 분께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 라디알 슈퍼피셜 브랜치는 주요 신경이 아닐 뿐더러 만약 손상된다 하여도 주사로 인한 손상은 충분히 회복되며 대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맥염의 가능성. 정맥염 발생 원인은 다들 아실 테지만 천자로 인한 외상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증상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맥염이라 하면 염증이니 연조진염처럼 붓고 발적이 생기는 장면을 보통 떠올리죠. 하지만 연구 자료를 참고차 보던 중 정맥염에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더군요. 찌른 것 자체의 증상으로도 등급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염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경우인 이열로 인한 혈종에서 어느 정도 의문을 풀 수 있었죠. 정맥 주사에서 혈종을 유발하는 경우는 정맥 천자에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 지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지혈을 했으나 다시 일혈이 일어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환이나 관절부와 달리 손등과 손목이 상대적으로 통증의 강도가 높고 기간이 오래 간다고 느낄까요? 신뢰성 있는 근거로 이전에 올린 이점 식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또한 손등과 손목 주변부 조직들은 비교적 단단한 건조직들이 있고 지방층과 근육층이 전환과 팔꿈치 관절부에 비해 얇기에 완충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혹 환자들이 지혈 제대로 안 하고 손에 피 줄줄 흘리면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혈종 생성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전환과 달리 손목은 등장성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부위보다 일혈에 취약할 수 있죠. 지혈이 잘 된 경우와 일혈이 생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한 곳에 모인 제 손입니다. 이 부위는 며칠 지난 상태이고 여전히 주변부를 만지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멍자국이 선명한데 카메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군요. 여기는 하루 지난 상태입니다. 세팔릭 부위는 처치한 흔적만 남았어요. 이 부위는 하루 뒤 살펴보니 처치 이전처럼 좋은 컨디션이지만 멍이 생긴 부위는 여전히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유추해본다면 주사 제거 후 충분한 지혈을 했음에도 손목의 넓은 가동 범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 다시 일혈이 생겼고 주사 처치 부위 주변으로 혈종이 생겼겠죠. 이 혈종이 주변부를 압박하고 통증이 유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처치 후 일주일 지난 지금 통증도 거의 없고 멍자국도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간혹 신경, 건이 손상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 주사 때문에 손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치료 방향은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답을 찾길 바랍니다. 추가로 팁을 두 가지 더 전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천절했다면 톡 터진 느낌이나 스타일렛 뒤 챔버에 혈액이 역류되는 것으로 1차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1차라는 말을 붙이냐고요? 젤코로 튕겨 완전히 넣은 뒤 역류까지 해야 완벽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1차 성공 후 젤코를 열심히 넣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리를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응? 망했다. 결국 이 장면에서는 저는 실패했고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젤코가 이렇게 꺾여 정맥이 아닌 다른 어디론가 자리 잡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 주사를 제거한다면 이런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애써 실패에 가까워진 정맥 추임로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빠르게 제거하고 새로운 정맥 추임로를 찾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꺾여버린 것을 살려낼 방안은 없고 젤코의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마지막으로 테이핑입니다. 아까 한번 언급했지만 심화 과정에 들어가보죠. 손목은 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손등까지 테이프로 고정했다면 환자가 활동 중 통증이 생기거나 주사가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먼저 제가 권하는 테이핑을 했을 경우입니다. 손목의 가동 범위를 고려하여 굴곡이 시작되는 부분 전에 테이핑을 마무리했다면 손목을 아래로 꺾는 가동 범위 내에서 수액세트와 젤코는 손목의 움직임과 독립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한다면 직전 장면과 달리 손목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며 굴곡되는 각도가 클수록 통증 강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주사침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권하는 테이핑 방법을 지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등과 손목편을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단점 속에서도 전환만큼 수요가 적고 환자들 기준에서 손해되지 않는 손등이나 손목에 주사 처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호학 시간에 말초부터 처치를 지향한다는 배움이 있었고 접근성이 좋고 일자로 모든 혈관이 잘 분포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초보 간호사들에게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기도 하죠. 또 환자의 요구사항과 달리 손등과 손목의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마지못해 처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손목은 시도하기에 망설임이 있는 부위, 하면 손해만 보는 주사 부위라는 인식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처치하면 안전한 부위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선생님의 임상에 과감함이 아닌 손목 처치의 가이드라인과 신중함을 더한 자신감을 올려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